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영토 의식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영토와 역사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 중에서 사실은 평양이남 백제 토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영토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구교영하고 사유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그 혼과 같다. 그러니까 나라가 몸이라면 역사는 그 정신과 같은 건데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흉노의 묵특선우라고요. 제2대 선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동호와 당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에서 이 선우에 애첩을 달라고 하니까 애첩을 주고 또 천리마를 달라고 하니까 천리마를 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흉노와의 그 경계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줍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의 목을 베고 오히려 동호를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죠.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다.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왼쪽과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는 바로 왼쪽에 있는 모습이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 반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 구글 위성 지도를 먼저 딱 보여주면서 이걸 쭉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색깔이 다른데요. 위쪽을 보시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이 과연 예, 그건 않는 것 같아요. 예, 제 건. 그래서 나중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과연 그 경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사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 사만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또는 어디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역사지리를 혹시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는 꼭 위성 지도를 같이 보시면서 지형과 어떤 강과 산, 천을 같이 보셔야 이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대표적인 이 독립운동가이자 또 역사가였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통을 이야기하면서 만주가 조선의 근본되는 땅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의식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경북 안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주가 조선의 근본되는 땅이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구려 대진국이나 그 이전의 단군조선이나 그 중심지는 바로 만주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근본으로 해서 이 역사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국통맥을 보더라도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역, 고구려 그리고 대진으로 이어지는 이 절반이 넘는 사실은 60%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우리 국통의 중심은 사실은 북쪽이었습니다. 남쪽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라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통일을 하면서부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볼 텐데, 자,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 부르태자께서 그 하우죠. 우사공을 만났을 때 9년 치수의 법을 전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신원을 밝힙니다. 나는 북국 수정자야라. 나는 북국수의 정기를 타고난 아들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을 받고 이 뜻이 정말 무시무시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당신의 신원, 이 단군조선의 근원은 사실은 북국이라는 거죠. 북국수.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바이칼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위로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근원이 바로 저 위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삼성기에 보면 지금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영역을 얘기할 때 남북 오만리다 그리고 동서 이만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신적인 영역 또는 당시의 제정일치 사회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교화의 영역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남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동서보다 2배 이상 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바로
북극에 가까운 북쪽이었다라는 걸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의 개념은 당시에 어떤 단군조선 대의, 제가 볼 때는 단군조선 대의 어떤 환국의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주무대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통일신라라고 하면은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 사무실에서 책을 보다가 거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삼국을 통일했다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만 사만을 통일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통사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통사만의 개념과 삼국 통일의 개념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은 신라는 통일신라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북국 시대를 이해를 못하다가, 그러니까 그 대진국 발해의 그런 북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해졌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 왕조는 신라로 넘어갔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신라에 대해서 또 대진국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신라가 뭐 통일을 했을 때 그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면 평양 대동강에서 동쪽으로 원산만까지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배워왔죠. 근데 왜 하필 대동강이고 왜 원산만인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 이남 백제 토지라는 이 8글자 때문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데요. 김춘추가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전에 그 자신의 딸인 고타소라고 있었죠. 대야성주, 지금 합천이라고 하는 대야성주의 아내였습니다. 딸이. 근데 그 고타소가 참 억울하게 죽죠. 그래서 죽고 뭐 그 머리를, 부부의 머리를 뭐 백제 감옥에 바닥에 묻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김춘추가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문지방에 기대두고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백제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죠, 사실은. 그걸 품고 고구려에 가서 이제 원군을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뭐 구살생을 살아나서 어딜 갑니까? 당나라를 가서 당태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백제를 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죠. 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때 이제 나눴던 대화인데요. 648년에 김춘추가 당태종이죠. 당태종을 만나서 어떤 약속을 얻냐면,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평양 이남 백제 토지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신라에서 원한 것은 백제를 칠 때 당나라의 구원군이었고 그 전쟁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고구려까지도 같이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가 당태종에게 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실제 나당 전쟁을 거치면서 신라가 병합하는 영토도 백제 땅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 이남이라는 것인데요. 이 평양 이남이다 보니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구려 평양과 서쪽으로는 고구려 평양이고 동쪽으로는 원산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원산만이 왜 또 됐냐라고 하면 이 대진국 발해와 신라와의 경계, 동쪽 경계가 정천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천군을 원산만으로 비정을 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정천군이 이 통일 신라의 북계로 저희 때까지 이제 인식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뭐 그 최근에 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이 장수왕이 475년에 천도했던 평양은 지금의 대동강 평양이 아니고 요녕성에 있는 바로 요양이다 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이 설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 평양이, 장수왕 평양이 요양이라고 하면 그 밑에, 이 평양 밑에는 다 그럼 백제 땅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칠중성 전투에서 이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나랑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백제 땅을 신라가 많이 차지했고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역까지 주와 군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이지만 그 안에는 고구려 남쪽 땅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도대체 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라는 말이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백제가 이 평양 고구려 평양까지 사실은 영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고구려의 수도인데 가로 그 턱밑까지 그 지점까지 백제 땅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저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평양 이남이 백제의 옛 땅이었다는 영고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신라가 고구려 평양 남쪽까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고 의식이라는 거죠. 이 백제가 원래 시작했던 곳이 바로 고구려 평양, 지금의 당시의 고구려 평양과 가까운 곳이다. 거의 근접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이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 졸본이 그 위쪽이라고 보면요. 이 백제의 원조와 비류는 당연히 이 졸본에서 남하를 해서 백제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백제의 건국지는 졸본과 가까운 곳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남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제의 건국지를 살펴볼 때 이 졸본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당시의 고구려 평양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고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뭐 제가 학위 논문을 쓴 것도요. 사실은 백제 건국지가 그 위례성이 바로 이 요양이다. 지금의 요양이다라는 것이고 이 평양 이남 백제 토지와 이게 비교를 해보면 서로 이렇게 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평양이나 백제 토지를 염두에 두고 위례성의 위치를 찾은 건 절대 아니고요. 위례성 위치를 찾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근거를 찾다 보는 과정에서 이 평양이나 백제 토지라는 게 이제 들어왔고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요걸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뭐 가장 단적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672년에 이 당과 그리고 말갈이 이제 당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당 말갈군과 이 고구려 신라 연합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당 전쟁의 과정인데 나당 전쟁은 아시는 것처럼 670년부터 676년까지입니다. 이때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주로 전투를 벌인 곳은 사실은 고구려 평양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뭡니까? 예,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그 경기도나 그 황해도 쪽에서 막 전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 평양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대략. 그래서 당 말갈군은 성문에 진영을 설치하고 대방 이 고구려 신라 연합군은 대방에 이제 주둔을 해서 서로 진영을 갖춘 다음에 결전을 벌이는데 이걸 성문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문의 위치를 지금 다 뭐 학계에서는 당연히 황해도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황해도에 대방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해도 쪽으로 보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말한 그 고구려 건국지 요양이죠. 지금의 요양인데 이곳을 백제에는 배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대방이 바로 요양 쪽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바로 성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지금의 황해도 쪽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의 요양 그리고 그 밑에 이 태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을 갖추고 당과 이 신라 고구려 연합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그럼 왜 고구려가 위쪽에 있을까요? 왜 이 당과 신라는 밑에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통사만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말을 안 쓰고 사만을 통일했다라는 것은 약간 미안해. 그러니까 그 미안해 그런 통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고구려를 그 대진국 발해가 이제 다시 후고를 세우고 대진국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남북국 시대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평양이나 백제 토지는요, 당시에 신라 김춘추와 당태종만 알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고구려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복심과 도침이 나오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가 신라와 서약해서 나라를 신라에 넘겨준다고 들었소.
이 말이 이제 평양이남 백제 토지를 신라에 준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북계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재검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알고 있는 그 신라의 북계는 또 하나의 어떤 공식 문서로는 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735년인데요. 그러니까 뭐 신라가 나당 전쟁을 끝내고 나서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 이 당나라에서 의충을 통해서 당현종이 폐강 이남의 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폐강을 학계에서는 대동강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지금 평양으로 보는 학계에서는 이 폐강은 대동강이다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 대진국과 통일신라와의 경계에 대해서 중국의 사서에서는 니하를 경계로 한다. 근데 이 니하가 바로 폐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하를 찾아보면은 대명 일통지나 또는 성경통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니하는 폐수인데 어디에 있냐? 한우초가 많아서 한우락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고 또 해성현 서쪽에 있는 어니아가 바로 한우락이며 폐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니 리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니아입니다. 어니아. 어니아가 바로 이 니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진국의 남쪽은 신라와 맞다가 니하로 경계를 삼았다. 니하는 일명 폐수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의 폐강 즉 니하는 바로 지금의 어니하다라는 것이고 이곳은 요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차로 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왜 이게 그럼 평양 이남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진국과의 어떤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신라 쪽이. 처음에 사실은 670년 이후에 이쪽에 6개의 성을 쌓습니다. 신라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백제의 도읍인 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천군을 보겠습니다. 이 신라의 동북계인데요. 이 정천군은 이병도가 이제 1977년에 이걸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대일항쟁기 때 식민사학자들이 이걸 비정을 했지만 하여튼 이병도의 그 삼국사기 구격을 통해서 정천군이 강원도 원산시 덕원동 일대로 비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비정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음상사나 어떤 뭐 추리를 통해서 이제 비정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하대 우리 허봉 교수님이 이 용정에 갔을 때 이 지명의 기원에 대해서 정천이라고 쓴 비각을 발견을 합니다. 이 용들의 그 공원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천군이 바로 지금 연변에 있는 용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 요양 쪽에서 동쪽으로는 지금의 용정까지가 바로 통일신라의 북계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대진과의 경계, 이 신라의 북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쪽엔 니하, 그리고 서북쪽엔 신라산으로 불리는 길림 합달령, 그리고 동북쪽이죠. 이쪽은 정천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밌는 건 이건 지방지인데요. 이 심양 쪽에 남아있는 그런 지방지, 지방의 어떤 그런 전승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신라사는 신라 서북계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다. 이 말이 만약에 지금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저쪽 길림 쪽에서 심양 쪽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그 사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신라산 남쪽은 심양에 흐르는데 있는데 이 신라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통일신라는 저 평양 대동강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신라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할 때 그 사국대의 신라가 아니고요. 통일신라의 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서북계고 그것이 사실은 왜 거기가 정해졌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 쉽게 얘기하면 평양이나 백제 토지의 그 백제가 건국됐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검증을 뭐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검증을 하면 이 서희의 강동육주를 얻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선영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요.
소선영이 말한 게 뭐냐면 영토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영고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소유가 됐는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이제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기 때문에 고를 고려라고 평양에 도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으로 했을 때가 맞는지 오른쪽으로 했을 때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그 서희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요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동경은 정확하게는 지금은 요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광영 쪽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요양이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양도 우리 땅에 있는데 게다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 주류 학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고려가 그러니까 초기죠. 고려 초기에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경계였고 압록강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요 동경을 요양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요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요양까지 우리 땅인데 말이 이상하죠. 그 뒤에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이다 라는 말은 요 동경까지는 우리 땅인데 게다가니까 더 나가야 되죠. 압록강까지도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록강은 더 넓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꾸로 돼 있죠.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의 동경이 요양이라고 보면 요하, 압록강을 요하로 보게 되면은 요양까지 우리 땅인데 게다가 요하까지, 요하 안팎도 우리 땅이다라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도 간단하게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원래 쓴 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줘라. 왜? 이 거란에게 우리가 사신을 보내려고 해도 여진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여진을 쫓아내고 돌려주면 우리가 성과 보를 쌓고 도를 통하게 해주면 조병을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거란이 성을 쌓기로 하고요. 동쪽에는 이 고려가 성을 쌓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강동 육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강동이니까 지금의 압록강 동쪽에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남쪽에 육성을 쌓습니다. 육주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실제로는 요하를 압록강으로 보게 되면은 강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압록강, 고려 시대만 해도 조선 초기만 해도요. 압록강은 이 요하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의 동쪽에 육주를 쌓았다. 그러니까 천리장서 이 부근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안북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안북부가 나중에 안주가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죠. 14년 931년에 이 안북부를 설치해요. 초기에. 그래서 이 안북부가 나중에 안주가 되고 이 안주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밑에 이 그려진 것처럼 여기가 안주가 돼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안주가 돼서 여기에 청천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남도의 경계를 흐르는 게 바로 청천강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안북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거란이 쳐들어올 때도요. 이 흥하진을 거쳐갖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천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뭐 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천강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조선 때 정조도 청천강이 너무 작은데 거기서 무슨 살수대첩을 일으키고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고려사에 보면은 안북부까지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이고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서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았다. 거란이 온 것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가주를 성경 강역고에 보면 청나라 때는 가주를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심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주가. 그럼 이 안북부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심양 그 일대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심양 일대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살수라고 비정하고 있는 호나가 흐르죠. 심양 동쪽에 무순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심양을 중심을 관통해서 호나가 흐릅니다. 이걸 살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주 또 이 안북부가 이쪽에 있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고구려의 남계를 보겠습니다. 이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이다라고 하죠. 이 삼각산은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북한산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산 이북까지 고구려의 옛 땅이다라고 하면서 한강을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남쪽이죠. 고구려의 남계는 한강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고구려, 밑에는 백제라고 하는 영토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이렇게 가게 되냐면 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는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삼국사기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 북사의 내용입니다. 북사에는 하면서 이제 인용문을 쓴 거죠. 북쪽은 한강에 닿는다. 이게 뭐냐면 백제의 북계는 한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맞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북사를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쪽은 고구려와 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꾼 거죠. 삼국사기에서. 바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한강을 경계로 남쪽은 백제야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만들어진 영토 의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한강 북쪽에 고구려가 내려왔다, 뭐 아차산성, 뭐 이런 유적을 통해서 고구려가 내려왔다라는 것 인정을 하지만 이거 한강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 백제를 나눈 것은 당시에 만들어진 영토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걸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이 고려 때 이 한강 이 유역의 북쪽이죠, 실제로는. 여기에 남평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경이 되는데요, 이게. 이 남평양이 있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평양이나 백제 토지가 자연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왜? 한강 북쪽에 평양이 세워지니까요, 남평양이. 그러니까 이 영토의식을 어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계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강 유역에 남평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 남평양이 어딜까요? 자, 평양이 요양이라고 하면 남평양은 어디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많이 아실 텐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은 서북은 당일에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압록은 바로 요하라는 것이고, 이 선출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원도부의 북쪽으로는 공엄진에까지 700리고 동북쪽으로는 선춘령까지 700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려를 딱 봤을 때 북쪽으로 700리, 동북쪽으로 700리예요. 이 땅이 바로 고려의 경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원도보를 지금은 저 밑으로 놓는데요. 이 공엄진이 보시면 이 경원도부와 차이가 별로 없죠,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건데, 하여튼 이 천리장성을 이쪽에 압록강에서 이 원산만까지로 이렇게 그으면서 700리를 가도요. 700리를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700리를 가도 이 기록이 워낙 확고하니까 이상한 기형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려의 경계가 저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지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초기의 안주와 살수가 조선 초기가 되면 지금의 안주 그리고 청천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옮겨지냐면 이 자비령 문제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 명나라와 국경 문제가 생기고 자비령 이서 지역에 있던 평주, 안주, 살수 등의 지명이 지금의 평양도 지역으로 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명일통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살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요양 쪽에 있는 이 살수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에도 살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청천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두 군데 있냐라고 의문을 품게 되죠. 자, 이 살수에 대해서는 환단고기 요즘 이슈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 등사본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기주왈 살수는 제 요동에 있으니 금 주남하다. 지금의 그 대항하 쪽에 있는
그쪽이 바로 살수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당시의 인식에서도 이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 아니라 요동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남아설은 정인보 선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면 아직은 못 찾겠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청천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09년에 간도협약 이후에 이 우리의 어떤 고대 지명이나 역사 지리가 모두 지금의 한반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근본인 북쪽 땅, 북쪽 영토, 북쪽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역사의 정통성이 다 훼손이 됐고 지금 이른바 반도사가 안에 갇혀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영토의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영토의식을 갖느냐가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